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MOU 합의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반전된 모양새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미군과 이란군 사이 교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만에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 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밤까지 사실 이란 측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하루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또 이란 측에서 최종 답변을 줄 텐데 뭐 이유는 인편으로 계속해서 무스타바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안 좋아졌지만 어쨌든 휴전은 계속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휴전은 유지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양측 간에는 어떤 격렬한 교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란 측에서는 휴전 위반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를 놓고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라고 하고 있고,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미 구축함 3척이 공격을 받아서 격추를 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그 입장차가 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작전 자체, 즉 프리덤 자체를 놓고 보면 시작은 이제 미국이 한 거잖아요. 그 와중에 전술적인 수준에서의 교전이 있었어요. 그 수준을 지금 뭐 캐슘섬 일대 이제 공격한 거랑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시작은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그 위치하고 있었던 미 함정을 대상으로 해서 공습을 한 것이고, 근데 미군은 이곳을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해군 기지 포함해서 이란군 기지 중심으로 공격을 한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후 관계가 뭐 작전 시작은 미국이고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또 뭐 공격은 이란, 이런 게 뒤섞인 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뭐 시작이다라고 이제 책임을 짓는 것은 명확한 해석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의 협상 국면은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의 책임이지, 일방에서는 휴전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책임이다, 그런 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사실은 휴전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의 중단 배경을 놓고 보면 이게 중단한 것을 바로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로 이제 그 중단 배경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협상 여지가 분석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봉쇄 해제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 해결을 같이 놓고 이렇게談판을 벌이는 이것들이 상당한 간극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지가 좀 생겼어요. 예를 대표적인 여지가 20년이냐, 미국 측에서도 20년 고수한다고 했는데 뭐 12년, 15년 얘기도 나오고 어쨌거나 그 여지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저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거나 협상 여지가 부상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우디를 포함해서 걸프국이 반발한 것이죠. 이 작전을 했을 때 사실은 걸프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함부로 미국의 단독 결정에 의해서 재개하기도 어려운 게 환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 통제해야지 프로젝트 프리덤을 사실은 작전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지속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뭐냐면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통과하면서 24시간 내내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악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란의 드론, 지대함 유도탄, 기뢰에 의한 또 공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 장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장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번 작전을 통해서 확인할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가 다시 재개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어쨌거나 휴전 유지, 그다음에 협상 동력을 살리는 의지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번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협상력 유지 차원에서는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번 주 안에라고 했을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과연 그게 부합하는 얘기인지 미중 정상회담이 걸려 있거든요. 미중 정상회담 하려고 하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재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어요. 전쟁 중에는 군 통수권자가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휴전이 유지돼야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게 지금 재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유지가 돼요. 재개되면 어쨌거나 이게 촉발 요인이 가동이 돼서 확전 혹은 전쟁 재개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무리한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재개 가능성 자체는 하루 만에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이란에게 이야기한 상태에서 그 답을 신속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놔라라는 식의 압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압박 차원에 불과할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안 하면 더 강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제압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또다시 교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끝나는 주말까지 이란 측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 좀 미국이 원하는 답변, 그다음에 최소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없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또 협상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란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협상을 더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협상이 결렬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저는 또 전쟁 재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주말, 다음 주 주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란 측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없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 봅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란 측에서는 미국에서 나오는 종전 임박 보도는 가짜다라고 계속 밝혔거든요. 네네. 지금 이란 내 이렇게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메시지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리 앞서가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얘기를 해야 또 이란 측을 압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 국내 여론도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란에게는 그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더 좁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농축을 이미 다 반출하기로 결정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란 측에서 아직 결정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대통령은 마치 우리가 다 양보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 권위주의 국가들이 협상을 할 때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면을 살리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어냈다. 이란은 다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먼저 너무 빨리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많이 앞서 나가는 발언이 이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MOU 체결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MOU 체결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양측의 절실함은 좀 있는 것이죠.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란도 어쨌거나 계속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종전선언을 하고 30일간 협상을 한다. 그 종전선언이 뭔가가 사실 애매해요. 이게 종전이 진짜 된 건지 30일의 협상을 거쳐서 종전선언을 실체화할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30일간 과연 가장 핵심인 핵 문제를 동결 수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일괄에 비핵화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30일간의 협상을 거쳐서 30일 그 모든 일정이 그냥 무력화되고 그래서 협상은 결렬되고 이런 어떤 형국이 될 수도 있고 타결은 되는데 타결이 돼서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그 이행 여부에 있어서 다시 신뢰도 여부가 이제 저울질이 되면서
다시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시작 자체도 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작 이후에도 굉장히 매의 눈으로 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래도 MOU를 체결을 하면 이제 좀 대화를 해보자라는 화해 국면으로 들어가는 셈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해야 된다라고 이란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협상 공식이 항상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 본인이 원하는 시한을 상대방이 다 그렇게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서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MOU 한쪽짜리는 어쨌거나 상호간에 인정을 하고 그게 이제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30일 동안 협상을 하겠다는 동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한쪽짜리 MOU 체결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느 국면으로 진행될지를 한쪽짜리 체결로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핵심 의제에서 핵은 빼자는 게 지금 계속 이란이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핵 문제를 계속 의제에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그 MOU 체결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이제 MOU 체결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미 이란 측에 제시를 했고 그 14가지 사항 안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네. 핵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상 MOU를 체결하기는 어렵죠. 미국 입장에서 뭐 이란 입장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핵과 관련해서 논의는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계속 있긴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인데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아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프레임워크 이 정도를 놓고 우리가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줄여나가겠다 의견차를 줄이겠다는 그 정도의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예. MOU를 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MOU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서로가 협상하기로 한 내용만 일단 합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협상을 해 나갈 거고요. 한 달은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과 관련해서 너무나 논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휴전을 하고 한 달 동안 협상을 할 거고요. 협상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잘 진행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MOU 체결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요.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만 된다면 어떤 휴전은 유지될 것이고 협상이 잘 된다면 이게 한 달 더 갈 수도 있는 그러면 사실상 뭐 전쟁은 더 이상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예. 그 중간에 또 뭐 다른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런 교전 상황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지금의 호르무즈의 교전 상황은 결국 이란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 그러니까 이란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서 MOU를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된다면 휴전 상황은 계속 유지될 텐데요.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측에서 지금 다음 주 주말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거나 하면 뭐 24시간 안에 답변을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까지라도 답변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게 되겠죠. 사실상 결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다시 시간을 더 줘야 될지 예. 아니면 가기 전에 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지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 측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 정부 당국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이 코너에 몰렸다, 이란군은 전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과는 좀 또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나서서 사실은 이란하고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란이 싸울 능력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전과 사실 실질 평가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 평가는 CIA에서 한 것처럼 상당 부분 저항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는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실질 평가 없이는 그런 선택지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전하고 실질 평가를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나무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두바이 항에 도착을 했고요. 앞으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텐데, 자, 그런데 이란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 선박이 규정을 어겨서 이란 쪽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고, 주한 이란 대사관이나 이란 외교 당국은 공격 안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사실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프레스 TV라는 게 일단 뭐 상업 방송이 아니거든요. 상업 미디어가 아니고 관영 미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제 칼럼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매체가 한국 선박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말해놓은 규정, 즉 우리 혁명수비대랑 어떤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이란 측에서는 무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매체가 정확하게 나무라고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박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선박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사실상 이 칼럼을 쓴 이란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사실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을 거의 인정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한 이란 대사관 쪽에서는 서둘러 이제 진화에 나서고 거기에 대한 이란 대사관의 입장이 지금 또 프레스 TV에 또 언론에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양측의 입장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 상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 한국의 조사단이 파견됐고요. 두바이 항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나무호의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선박 밑에 어떤 침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게 있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내부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지금 화재가 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 쪽에서는 물리적 공격을 단정짓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란 측의 공격이 맞다고 확인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대응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정확한 정보와 추측성 가정을 통해서 대응하게 되면 사실 대응의 완전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에 따라 사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란 군이 친정 체제 하에서 정치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치밀한 계획하에 공격을 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 선박과 그 민간인에 대한 적성 어떤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위권까지 사실은 언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조사 결과 이전에 어떤 식으로 작은 어떤 이야기라도 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각 결과에 따른 다른 어떤 답안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죠. 예. 사고 원인 결과를 좀 지켜본 다음에 또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중국이나 회담을 또다시 연기할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베이징 시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가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요 의제로 단연 이란 전쟁이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 간에 뭐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죠. 뭐 관세라든지 휘토류라든지 뭐 대두 수출 수입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속 이란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무기 지원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뭐 이중 물자 같은 것을 많이 제공했던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히고 이란이 계속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중국 쪽에서 좀 이란을 압박해 주지 않냐. 이게 지금 전 국제사회의 문제인데 그리고 사실상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란이 수출하는 80%의 원유를 지금 아주 싼 값으로 중국이 계속 수입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왜 중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 역할을 해주지 않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에 사우디와 이란 관계의 외교 단절 7년 동안의 외교 단절 관계에 있었는데 이걸 다시 외교 관계 회복을 시킨 게 바로 중국이란 말이죠. 예. 중국의 중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 사들이는 원유 그 대금으로 이란이 무기를 산다든지 전쟁 준비를 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의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중국에서도 점차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해서 뭐 회담을 여는가 하면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 중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또 많이 부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속내일까요? 그 이란 전쟁이라는 요소가 중국 입장에서 도전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기회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권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비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소지의 역할을 통해서 동맹이 균열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전략적 지위를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레버리지를 갖추기 위한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란 간 외교장관 회동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게 뭐 다양한 어떤 의제가 있겠지만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는 환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약간 희석시킨다고 하면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판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고 가자 지구 공습까지 나섰는데 휴전 분위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텐데 좀 휴전 협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베이루트 남부를 공격한 건 휴전 이후에 처음이에요. 사실 자제를 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공격함으로써 헤즈볼라의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드완 부대의 어떤 사령관을 암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준비한 이란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휴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스케줄 계획한 전쟁 계획을 계속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세 수위가 너무 커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제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휴전 협정 분위기가 펼쳐지면 이스라엘도 좀 공격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스라엘군 병사들의 행동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마을에 설치된 그 예수상을 파손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돼서 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상에 담배를 물리는 이런 행동은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조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를 해왔던 주체가 사실 유럽에 있는 뭐 카톨릭이나 개신교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 즉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즉 성모 마리아나 특히 예수님, 예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만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유대인 예수라고 알고 있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구세주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지금 몰지각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죠.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를 모독하는 저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아마 저 병사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교황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교황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루비오 장관이 나선 것 같은데 그런데 루비오 장관은 바티칸과 미국의 관계를 강조했고요. 교황 측에서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네요. 그죠. 메시지의 결이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교황은 이제 평화를 강조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죠. 그 국제 환경 자체가 평화에 도전이 되니까 평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있고 또 이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미국을 사실 염두에 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평화를 강조한 것이고 종전을 사실은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금 국내 전선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악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지 중간선거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정치적인 셈법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전도 벌어지고 있고 협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계속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입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은 김학열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워낙 예민한 문제고요. 그리고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오늘은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내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이게 이제 내일로 종료가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그 전까지는 일반 과세를 했습니다.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예. 6%에서 45% 정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내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마다 20% 가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최고 세율이 45%인데 20%를 못하게 되면 65%가 되는 것이고요. 예. 3주택자부터는 30%를 가산해서 75%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 8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으면 네. 이 10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주택자부터는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팔고 남은 금액의 82%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82.5%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거래도 많이 됐습니까? 3월 달은 거래량이 많았고요. 예.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주가 걸리거든요. 4월 달까지는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천 건에서 7천 건 정도 거래되는 게 많은 편이었었는데 예. 3월 달, 4월 달은 거의 10,000건 전후가 거래가 됐거든요. 아. 평소 때보다 많은 매물이 있었고 또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된 것도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근데 거래가 잠기고 있고요. 매물 예. 숫자도 줄고 있다는 것들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부동산원, 우리가 제일 쓰기 좋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부동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새로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까? 강남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고요. 네, 강남은 네.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예. 있고요.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초구하고 송파구 그리고 과천, 용산구, 소위 말하는 서울 3개구, 경기도 제일 비싼 지역들도 3월달, 4월달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예. 정확히 매물이 줄고 거래가 다시 주춤해지면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상승 거래가 되었고요. 가장 매물이 많이 증가했던 강남구에서만 지금 현재 지금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소위 말하는 상급지, 강남구 이런 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뭐 10% 넘게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반전 또는 오름폭이 둔화되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강서구라든지 이런 곳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4%, 3%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전해지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 대주택 정부나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라 예.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강남구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예. 2년 내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너무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씩 올랐거든요. 작년 예. 1년 동안에.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여러 가지 또 규제 때문에 급매물들이 나왔었는데 그 외 지역들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뭐 노동원 같은 지역들은 작년에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예. 그것들이 이제 강남권과의 격차를 좀 줄이는 과정이었다고, 키 맞추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15억 이하 구간에서는 좀 덜하거든요. 그 15억 이하 구간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지금 말씀하신 언급한 지역이기 예. 때문에 그 지역들은 이제서야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지역들은 아마 한동안 또 네. 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이런 지역들은 대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 지역 내에서는 최대 대출이 6억인데 예. 6억을 다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어떤 15억 이하 이런 매물들 가격이 오르는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임대차 시장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요즘 전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KB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요.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 매물이 없다는 뜻인데 서울 강북권이 189.5까지 올랐고요. 서울 전체로는 181.4까지 올랐습니다. 전세가 그냥 없어진 것 같아요. 저거 25년 동안 통계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보다 입주 물량이 더 적었을 때도 전세 물량은 더 있었거든요.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전체 세대 수의 한 10% 정도가 전세 매물, 월세 매물로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10%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1000세대든 3000세대 단지든 연계 아니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최악의 예, 지금 예. 좀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한 건이 거래될 때마다 임차 수요가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아마 임차 매물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급지 같은 경우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크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급지로 가는 것이고요. 예. 하급지는 자체 수요도 있는데 상급지에서 내려온 이 또 수요가 추가됐기 때문에 매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예. 아마 하급지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 이천까지 포함해서 계속 전세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비교적 아직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곳으로 가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전세로 찾아서 갔는데 예. 그 지역도 전세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강남권처럼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큰 지역들은 상상을 못 하는데 하급지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작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은 매매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 매수라고 하는데 예. 전세가 없어서 매매를 선택하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전세는 왜 이렇게 사라진 겁니까, 갑자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신규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입주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반 정도는 전세 월세 매물로 나오는데 예.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절반이 줄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절대 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들이 자가로 전환되면서 임차 매물들이 더 줄어든 것이죠.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공급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세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월세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전해져요. KB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가격 월세 가격 지수를 보니까 102.74까지 올라서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고 해요. 지금 월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월세 시장은 원래 인기 있는 시장은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예. 전세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예.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터닝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월세가 또 올라간 것인데요. 월세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74%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입자분들의 고민이 이 월세를 주고 계속 월세로 탈 것이냐,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데 예. 아니면 월세 어차피 낼 거 주담대 대출을 받아서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전세가 없어짐으로써 월세가 올라가고요.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걸 차라리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들로 연결되는 겁니다. 월세 그래서 낼 바에는 대출 받아 그냥 사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못 사니까 하급지로 가거든요. 네. 하급지의 매매가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세 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젊은 세대 실수요 매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월세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다 강제 매수거든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가는 것이고 예.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팔고 있고요.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무주택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뭐 1+1은 2다 이런 거랑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예.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40대 이상, 그러니까 1주택자들 이상부터는 갈아타기도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30대들이 전세나 월세가 없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만약 뭐 마치 뭐 정책의 순작용처럼 얘기한다고 하면은 시장과는 완전히 괴리가 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그렇게 납득은 많이 못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와 더해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제 개편도 이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유세 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성으로 거론되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법안이 상정이 돼 있고요. 예. 장기 보유 특권 공제가 이제 그 소유에 대한 이제 공제 부분이 있고 거주에 대한 이제 공제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이제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했던 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예.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라고 볼게요.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장특 공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논의할 필요가 없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장특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마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네. 만약에 장특 공제가 없어진다고 비거주 1주택자가 이 집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지금 임차를 주고 있는 주택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임차 물건이 또 줍니다. 예. 좀 가뜩이나 임차 물건이 적은 상태에서 임차 물건이 주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세가 또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예. 장특 공제를 없애게 되면은 아마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세 같은 것들도 이게 뭐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세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증시가 지금 굉장히 코스피가 소위 말하는 불기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번 돈이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건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저도 재밌게 보고 읽었던 예. 리포터인데요. 그러니까 선진국과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의 차이점이 주식으로 잘 되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자가 아니면 임차로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한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아직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서 계속 주식 쭉 계속 오른다? 예, 예.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 자산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결국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주택 문제 안전, 자가든 뭐 아니면 임차든 안정되지 않으면은 돈이 모이게 되었을 경우에 뭐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내 집 마련이라든지 한동안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정부가 다른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냐면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한다는 거는 일생일대 최대의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임대차 사는 분들 지금같이 전월세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너무 상급지들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전세가 없어지게 되면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월세 정도라고 하면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는 것이 어떤신가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 전체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8천만 원이거든요. 아, 예, 예. 6억 정도입니다. 네. 6억이면은 서울에서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대출 받으면. 아. 하급지긴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웬만한 지역들은 살 수 있고요. 네. 차라리 임차로 살 것 같으면 지금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책 방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시선은 하반기에도 많이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정책을 써야지 이런 불안을 가라앉히고 내 집 마련이 정말 수월해지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차적인 문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역시 공급입니까? 발생한 예. 것들이거든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이전 정부에서 그렇죠. 예. 인허가나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좀 물량들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안에 있는 정비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한 좀 혜택들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공 기여나 공공 이런 것들 기부하는 것들을 좀 줄이고 절차적인 측면들을 좀 간소화해 주게 되면 예.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쓰잘데없는 규제 정책들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보금자리를 빨리 안착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 리포트에도 나오는데 현재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들이 가장 바라는 예. 것은 대출을 좀 많이 해달라는 것들이거든요. 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일단 집을 사게 되면은 10년 동안은 거주하거든요. 예. 그 10년 동안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지금은 공급에 대한 신호, 공급에 대한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학열 스마트튜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54회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직접 축사를 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4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의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국가와 공동체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짐을 조금씩 덜어드릴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씩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어버이날입니다.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였습니다. 국가가 자식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6.3 재보궐선거 판세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워낙 이란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전국을 저희가 오랜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민심의 흐름이 어떨까요? 결과 보여주시죠. JTBC 여론조사 결과 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접전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40, 추경호 후보가 41. 이용호 전 의원님 거의 붙었어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김부겸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치열한 박빙의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선거 공천 과정에서 내홍이 있었고 또 뭐 이진숙 또 그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얼마나 복잡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이제 대구 민심도 어느 정도 수습이 돼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런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위 경상도 말로 이제 뒤비지는 중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알다시피 그동안에는 중앙당의 공중전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서의 지상전 상황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이란 정제도 비슷한 건데 근데 지상전으로 하게 되면 조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구는 알다시피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거기에 구청장 그렇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이 다 거의 다 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풀뿌리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위 이제 백병전에 들어가면 저는 많이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구는 이제 승기를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선 초접전이고 김부겸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때는 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근데 김부겸 후보도 봐라, 조금만 지나면 바로 붙을 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수가 좀 결집하는 양상인 건가요? 그러니까 TKPK 지역에 있어서 선거를 한 달여, 아니 한 40일 앞둘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대로 반영된 수치들이 나와서 정말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TK와 PK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근데 저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결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양상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 수치를 보고 나서 우려할 상황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대구가 40대 41이면 접전이잖아요. 민주당이 전에 접전을 벌인 적이 없어요. 아, 저거면 일단 지금 잘하고 예전에 있는 거다. 과거의 추이를 보면 대구에서 저 정도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게 이제 김부겸 후보의 어떤 숙제가 될 건데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구나
그다음에 PK 쪽은 철저하게 보수의 직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조금만 말하자면 민주당이라든지 현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이쪽 쪽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민감도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장동혁 지지 체제하에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샤이 보수들이 뛰쳐나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뻐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예. 그래 민주당이라도 우리가 심판해서 견제해야지 이런 심리가 곧바로 어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조심조심 TK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민심을 살피는 것들 예. 이게 선거 전략으로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40대 41 이 수치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가 조금 더 지상전이든 공중전이든 조금 더 경제에 대한 대구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서의 호소를 하다 보면 사실상 이념적 프레임을 가지고는 대구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 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양상으로 이제 시작됐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같은 수치를 보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는데 뭐 언론 분석은 지금 보수 결집의 핵심 이슈가 이제 공소 취소 논란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뭉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저도 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김부겸 후보가 우리 동지들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면 법안 하나 또 언행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사자우를 통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이 현장에서 선거 현장에서 느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붙은 것은 여론조사가 보수가 결집하도록 만든 민주당의 중앙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런 분들의 어떤 실책 그리고 오만함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그것에 가장 이제 앞선 순위에 있는 것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기 위한 공소 사실상 취소 그 이제 뭐 법안은 뭐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적어도 대구나 영남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국 지난번에 오빠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이번 지방선거는 거의 뭐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오는 그런 실책들이 겹쳐지면서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대구뿐만이 아니라 동남풍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동남풍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공소 취소 뭐 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조작기소 특검법이죠. 조작기소 특검법. 그렇죠. 예.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를 당시에 정적 죽이기로 조작 기소를 했다는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검사들에 대해서 단죄하자. 그래야 사법정의가 선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이 특검법의 공소 유지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거진 겁니다. 저는 재판중지법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하는 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다 보니까 결국엔 청와대가 시기 절차를 조정해라. 라는 부분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어제인가 엊그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밝혔잖아요. 시기 절차 플러스 내용까지 보겠다. 원점 재검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한 단락에서의 논란은 끊고는 갔으나 대구 민심이라든지 이런 그 보수가 강한 동남 쪽에서는 사실 민주당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충분히 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자체를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짤 때는 이 선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수 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초접전 양상인 대구 지역을 살펴봤고요. 이번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핫플이죠.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까요? 어제 JTBC 여론조사 결과 하정우 후보 37, 박민식 후보 26, 한동훈 후보 25입니다. 양자 대결로 가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그래픽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하정우 대 박민식 44대 39, 하정우 대 한동훈 42대 36. 박민식과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율 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뭐 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1강,
이중처럼 돼 일강 있어요. 이중. 네, 예. 그래서 뭐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거기서 거기 굉장히 치열한 뭐 이런 그 동률이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더 재미있는 것은 이 후보 단일화를 박민식 후보와 조국 후보가 조국이 아니라 저 한동훈 후보 했을 경우에도 예. 그 효과를 톡톡히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정우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지지층이 보수에서도 그다지 겹치지 않는. 그래서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후보 지지도를 합치면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또 하정우 후보를 앞질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또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득표고 예. 반면에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를 좀 포함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연성 지지층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게 이제 흥미로운 그 포인트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단일화를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했었을 때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렇게 못 이기게 나오면 저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이 3자 구도 승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져갈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제 당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감정의 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장해 보면 결국은 지지층도 감정골이 크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예. 단일화가 되고 나서 어떤 그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런 훌쩍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 먼저 전입신고도 하고 네. 깃발도 꽂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라 답답한 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인하고 같이 유세를 좀 하더라고요. 이거 좀 플러스 요인 될까요? 일단 뭐 정성을 다하는 입장에서 그 부인이 선거에 투입이 돼서 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상 부산에 연고가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후보 자체는 부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정영근 예.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드릴 만큼 무리수를 두긴 뒀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 박민식 후보가 컨벤션 효과 플러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치 자체가 꾸준하게 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보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기본적인 윤호기인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지지층이 북갑에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과연 그걸 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 단일화라는 문제 자체가 박민식 후보의 의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예. 장동혁 대표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에 줘도 좋은데 한동훈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렵게 될 것이고 결국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개의 허들이 있는 거죠. 박민식 후보라는 국민의힘의 허들을 넘어야만 민주당이 하정우 후보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부인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다 손 치더라도 구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 자체는 처음에 신고식을 호되게 했어요. 호되게 하고 나서 나름대로 정신 차리고 선거 모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투입이 안 됐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이런 부산을 기반으로 한 지원군들이 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기 때문에 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양상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이 3자 구도의 이 JTBC의 여론조사가 저는 선거 막바지까지도 구도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봅니다. 지금 화면에 한동훈 후보의 부인 진은정 씨가 이렇게 큰 절을 하고 유세를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호 전 의원님 보통 이 선거 전에 아내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는 뭐 보통 어떤 효과를 누리고 하는 겁니까? 근데요, 그 후보의 가족이 특히 부인이 나서는 것은 이건 후보의 기본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번 출마를 하고 예. 했습니다만 이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적 자원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그 우리 당원들 그 외에 본인의 친구들 예. 이런 가족들이 다 나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예를 들어서 부인이 얼굴 안 비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당연히
가족과 부인이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아마 후보로 봐서는 이제 현장에서 저는 선거운동한 게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 정치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저는 예. 절실히 지금 깨닫고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번에 뭐 정형근 이제 후원회장을 예. 영입을 했던데 이 부분도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본인이 중도적으로는 좀 소구되지만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조금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 지역에서 3선 의원을 했던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예. 그것이 그동안의 어떤 언행과 좀 많이 괴리가 있고 그분이 과거에 안기부 시절에 고문 뭐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의혹 논란이 있어서 예. 그걸 별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정치라는 게 현실인데 애로를 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40%를 빨리 넘어야겠다. 내가 이 벽을 빨리 깨고 더 지지율이 올라가야겠다라고 느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예.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후보가 3선을 하면서 탄탄하게 다져놓은 붓값에서 40% 이상을 오자마자 얻는다. 그거는 거의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신고식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보도를 통해서 뭐 지적이 됐지만 선털기 논란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가 이런 거구나. 주목을 받으면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걸 인지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선거 영상을 보면 정말 깍듯하고 하나하나 매사에 조심하면서 선거운동을 임하는데 저는 지금의 수치가 30%의 후반대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조금만 더 옆에서 부산 지역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정도가 붓값과 나머지를 좀 이렇게 예. 같이 연계해서 돌아준다면 40% 넘는 거는 일주일 새에 얼마 안 남았긴 넘을 수 하네요. 있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그리고 40%가 넘는다는 건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비집고 들어올 데가 없는 겁니다. 삼자구도에서는.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 중에서도 좀 이게 한쪽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서 그 단일화를 하더라도 예. 하정우 후보한테 안 되는 수치들이 나오죠.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장성이 저기가 다 한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후보대로 보수의 재건을 바라고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정도. 예.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지금 장동혁 체제를 가야겠다는 그게 팽팽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상 지금 3자 구도에서 하정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견제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붓값은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향후 갈수록 저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북구에 출마한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후보는 지금의 지지율이 상한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정우 후보가 네. 아직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그쪽 당에서 보면은 그쪽 당의 이 이즘에 철저한 그 뭐 그런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에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그 인수위에서도 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 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임명장을 저도, 받는 네. 뭐 영상도 저희가 아니, 좀 저도, 확인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인수위에 그 당시에 법사 행정 정무 쪽에 예. 간사로 있었는데요. 예. 그때 하정우 전 수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자문위원 정도 이름을 걸쳐서 외부에서 자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뭐 이제 어떤 부분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예. 굳이 이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하정우 지금 전 수석이 지금 부산 풋갑에서 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정치인은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에 가서 헌법기관으로서 부산 북가부를 위해서 대표해서 뛰겠습니다고 하는 예. 강한 의지를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본인의 거취를 대통령한테 결정을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냥 자신의 거취를 남한테 맡기듯 했던 것들은 예.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지금 전재수 지금 후보의 그 지역의 조직은 굉장히 탄탄할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 늦게 데려가서 아직은 조직과의 접목이 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왜 하정우 후보가 있지? 의아한 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 당시 윤석열 그 인수위 그 당선인은 예. 그래도 내란 전에 그래도 제정신이었죠. 내란을 일으킨 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와 부역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역대 정부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에 쓰임새가 있다면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윤석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보세요. 진보 보수를 오가면서 본인의 경제민주화를 쓸 수 있는 데 있다면 내가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어떤 사상적 접근을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죠. 예. 네. 하정우 후보가 어떤지 본인의 이제 재능이나 능력을 이제 그렇죠. 표출한 부분으로 네. 봐야 된다. 이런 두 분의 의견. 그러니까요. 그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에 주목이 되는 게 맞불 개소식입니다. 지금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개소식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게 누가 먼저 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분 거리에서 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의원들이 지금 속으로는 좀 갈등을 좀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한계 의원 두세 명은 갈 것 같아요. 징계를 불사하고라도 갈 텐데. 일단 한동훈 의원은 오지 말아 달라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했지만 합니다. 갈 것 같은 게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마음도 있겠으나 장동혁 대표에게 보란 듯이 또 반항하는 입장에서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동시에 개소식을 하는 박민식, 한동훈 이 두 분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누가 세를 많이 가느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원을 가지고 머릿수에서 여기가 더 세다, 저기가 더 세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느냐 마느냐, 어떤 메시지를 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이 한동훈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 박민식 후보를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단일화의 선을 긋는 그런 어떤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 대목을 저는 5월 10일 날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동네가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는 또 어디로 갈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박형준 후보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박민식 후보 쪽에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동훈 후보와의 연대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추후에 또 방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내일 아마 개소식 가지고 새싸움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공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당연히 박민식 후보 쪽으로 할 것이고 또 일부는 또 한동훈 후보와의 연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다 내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표를 많이 왔으니까 더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새싸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박민식 후보 쪽에 들렀다가 한동훈 후보 쪽에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풍경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고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성 2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당연히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다는데요?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막 악의적으로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점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YTN 이수빈입니다.